2017년 겨울, 강원도의 매서운 자장가처럼 추위가 밀려들었다. 회색빛 슬픔이 깃든 산봉우리에서 끝없이 내리는 눈은 지붕 하나하나, 썩어가는 울타리 하나하나, 그리고 깊숙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굽이진 오솔길까지 조용히 뒤덮었다. 그곳은 김순자 할머니가 홀로 살아가는 외딴 마을이었다. 세상에 잊힌 듯한 그 마을에는 이제 겨우 몇 채의 외로운 집들만이 남아 마치 아득한 과거에서 떨어진 기억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전쟁의 기억에 시달리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이후로는 오래된 목조 가옥과 뒤뜰의 작은 정원만이 그녀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매년 봄이 오면 그 척박한 흙 속에서도 분홍빛 진달래는 억세게 피어났지만 올해는 눈이 평소보다 일찍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주 벽난로 곁에 앉아 낡은 염주를 손에 쥐고 안개 낀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빛바랜 모직 코트를 걸치고 마을 어귀에 있는 우편함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아무도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걸었다. 그리고는 조용한 집 안에서 몇 시간씩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장작 타는 소리와 낡은 시계의 째깍거림만이 시간의 숨결처럼 흘러갔다. 어느 밤에는 그녀는 꿈을 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 뒤편 오르막길에서 들려왔고 남편은 두 사람이 함께 심었던 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더는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이어서 아들이 나타났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나무팽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껴안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가벼운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마치 끝없는 슬픈 연주곡처럼 되풀이되었고 강원의 겨울은 끝날 기미 없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 속을 외롭게 걷는 그녀의 모습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바람에 휘청이는 나뭇가지처럼 굽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지나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주 찾지 않았다. 생계에 쫓긴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고요한 고립은 그들로 하여금 그녀는 혼자를 더 좋아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겨울 폭풍처럼 소리 없이 차갑게 모든 것을 덮으며 다가온 것이었다. 그해 겨울, 강원은 유독 차가웠다. 집 뒤 연못에는 두꺼운 얼음이 얼었고 젊은 시절 그녀가 키우던 오리들이 있던 그곳은 이제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이 되었다. 매일 저녁 할머니는 향을 피우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그것은 어쩌면 사과의 말이었을 수도, 누군가가 이 조용한 집의 문을 한 번이라도 두드려 주길 바라는 소망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초 어느 아침, 눈이 오래된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을 모두 덮고 있던 그날, 할머니는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크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조용하고도 다정하게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할머니는 순간 멈춰 섰고 물주전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오랜 침묵에 익숙해진 그녀의 심장이 문득 엇박자로 뛰었다. 지난 10년간 겨울 동안 그녀의 문을 두드린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짖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일정하고 집요하게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나무 빗장을 풀었다. 문을 열자 그녀 앞에는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눈밭 한가운데 4마리의 작은 생명체가 서 있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그들. 그것은 강아지들이었다. 작고 더럽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무언가 그녀를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귀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영리하고 깊고 이상할 만큼 낯익은 눈빛. 눈보라가 휩쓸고 간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얇은 햇살이 눈 덮인 들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치 응아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땅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마을 전체가 깊은 겨울 특유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시간조차 흐르기를 멈춘 것처럼. 김순자 할머니는 뒷마당으로 나섰다. 숲 가장자리를 따라 놓아둔 토끼덫을 확인하려는 참이었다. 고무 장화는 깊은 눈 속으로 푹푹 빠졌고 그녀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뚜렷한 발자국이 남았다. 그 발자국은 집 현관에서부터 얼음이 낀 나무들 사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마당 앞에 눈이 뒤엉켜 파헤쳐져 있었고 그 자국은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작고 조밀한 개의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배열이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깊게 패인 발자국 하나를 만져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몇 시간 전쯤의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집 옆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문에 뭔가가 스치는 듯한 어설픈 소리였다. 순자 할머니는 급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강아지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의 모습을 한 4마리의 작은 존재들이 집 옆 그늘 속에 숨어 서 있었다. 그들의 털은 눈처럼 새하얗고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를 멈추게 만든 건 그 귀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 눈빛이었다. 맑고 깊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 같은. 그중 가장 큰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섰다. 으르렁거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순자 할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너희들 대체 어디서 온 거니? 그녀는 나직이 중얼였다. 물론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평범한 들개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 법인데 이 4마리는 망설임 없이 조용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문을 열고 손짓했다. 들어오라는 듯이. 아마도 긴 겨울의 고독이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 있었는지도. 그들은 한 마리씩 집 안으로 들어왔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옆에 조용히 몸을 말았다. 짖지도 않고 앓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주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가 그들 안에 있는 듯한 눈동자였다. 순자 할머니는 창고에 남아있던 마른 고기를 넣고 묽은 죽을 끓였다. 4마리는 느릿느릿, 조심스러운 태도로 먹었다. 마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해하려는 듯, 배우려는 듯. 밤이 내렸다. 바람은 다시 산허리를 휘감고 윙잉 소리를 냈고 그 속엔 오싹한 울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작은 통나무집 안에는 이제 온기가 돌았다. 순자 할머니는 난로 옆에 앉아 조용히 잠든 4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마리는 꿈속에서 몸을 살짝 떨더니 그녀의 다리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혹독한 겨울에 이 집을 찾아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외로운 삶에 마침내 무언가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달콤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흐른 날들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네 마리 생명체가 집에 들어온 그날 이후 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양만. 그녀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아무리 단순하거나 차가워도 그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중하게 식사했다. 다툼도 없었고 으르렁거림도 없었다. 각자 성격은 분명히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절대적인 침묵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생명체들의 고요함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에게 임시로 이름을 붙여주었다. 첫 인상에 따라 가장 큰 녀석, 고든 자세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이는 도. 가장 작은 녀석, 바람이 불면 언제나 침대 밑으로 숨어들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던 아이는 서리 안시 유왕. 흰 털 바탕에 희미한 검은 줄무늬가 있는 아이는 자국 반. 그리고 귀가 축 처지고 게으르지만 묘하게 똑똑한 아이는 느림이 란라고 불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다. 처음엔 할머니는 그들이 번거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마당 밖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나가보니 도가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눈은 깊은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목구멍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몇 개의 토끼 덫이 풀려 있었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듯한 모양이었다. 주변 눈밭은 그대로였다.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가장 작은 서리는 어떻게든 창고의 문걸쇠를 밀고 열 줄 알았다. 자국은 그녀가 오래된 라디오를 켜 뉴스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말없이 스피커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한 번은 북한의 지진 소식을 전하던 방송 도중 자국이 아주 낮은 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음을 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경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눈바람이 지붕을 때릴 즈음 느리미는 벽난로 앞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경련이 아닌 일정한 리듬의 움직임. 마치 나무 마루 위에 어떤 암호를 두드리는 듯했다. 설마 할머니는 속삭였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약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통제 몇 알이 사라져 있었다. 집에는 그녀 혼자였다. 침입 흔적도 문이 열린 자국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건 그 약이 마치 인간의 손으로 가지런히 꺼내간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 오래된 포대 자루 아래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다. 녹슬지 않은 얇은 금속 조각, 작은 삼각형 모양 안에 복잡한 선이 얽혀 있었고 중앙에는 한글도 라틴 문자도 아닌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왠지 군사용 같은 느낌이었다. 그 옆에는 끊어진 검은 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네 마리 중 누가 알까 싶어 물어보려다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금속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네 마리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떤 소리도 없었고 으르렁거림도 없었다. 단지 그 순간 도의 눈빛, 그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온 이후 처음으로 숲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크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 단순한 외침이 아닌 반복되는 짧은 소리. 마치 암호 같은 신호였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앉아 바람 속으로 스며드는 그 울음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확실한 예감 때문이었다. 이 생명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길을 잃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은 누군가를.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불꽃 속에서 이상한 형상을 본 이후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침묵에 잠겼다. 개들은 더 조용해졌다. 장난도 덜하고 짖는 소리도 드물어졌으며 종일 언덕 뒤 빽빽한 숲을 향해 묵묵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순자 할머니는 그 변화를 작은 것들에서부터 느꼈다. 밤에 걷는 발소리는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도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숭이는 바람이 방향을 틀 때마다 그것도 한밤중에 괜히 짧게 짖곤 했다. 1월 말의 어느 밤 눈이 다시 두껍게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고 있을 때 평소 가장 얌전하던 뱃이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으르렁댔다. 왜 그러냐, 뱃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바깥은 눈보라로 가득한 백색의 안개뿐이었다. 그 순간 모든 개들이 동시에 창가로 달려갔다. 도는 길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처음 들었던 오싹한 울음이 아니라 마치 어떤 신호,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였다. 바깥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또렷하고 일정한 걸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무 지팡이를 꼭 쥐고 벽에 몸을 붙였다. 발소리는 현관 앞에서 멈췄고 곧 오래된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 톡, 톡. 누구 계신가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억양이 미묘하게 달랐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옆에 선 개들 넷도 꼼짝 않고 꼬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문을 주시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숲에서 나왔고 방향을 잃었어요. 남자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각, 꿈에서 본 듯한 이미지일지도 아니면 아주 오래전 기억일지도 모를 무언가가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문 앞에는 커다란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군용 파카를 입고 까만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얼음이 희끗희끗 붙어 있었다. 그의 눈은 짙은 갈색이었지만 실내 조명을 비출 때마다 금속처럼 번쩍였다. 남자는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 혼자 사세요? 그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머리를 살짝 숙였다. 류라고 합니다. 기술자예요. 트레킹하다가 사고를 당해서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빛 어딘가에서 익숙함을 느꼈다. 실생활에서 본 적은 없는 듯한 꿈에서 본 사람처럼.
더 이상한 것은 개들이 그를 향해 짖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들어와 신발을 벗고 어깨에 눈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의 냄새는 이상했다. 숲에서 헤맨 사람처럼 연기나 땀, 흙냄새가 아니라 차갑고 깨끗한 금속성의 냄새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둘은 난로 옆에 마주 앉았고 개들 넷은 주변에 누운 차에 한시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기 혼자 사시는 건가요? 남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몇 해 됐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묻는 거라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이상한 걸 보신 적 있나요? 이상한 소리, 빛, 혹은 보통과 다른 동물 같은 거요.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류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눈빛을 가라앉혔다. 예전에 근처 지하에서 일했어요. 버려진 연구소죠. 하지만 그 안의 일부는 아직도 작동 중일 수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며칠 전 불꽃 속에서 본 기묘한 형상이 떠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남자는 개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겨울 초입쯤. 길 잃은 아이들 같아서요. 아니요, 그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돌아온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눈은 멎은 듯했다. 이 아이들 평범한 개가 아니란 걸 알고 계시죠? 류가 나직이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옆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개들은 마치 무언가에 반응하듯 동시에 일어섰다. 류는 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점점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전 그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아이들을 만들었다고요? 순자 여사는 놀란 듯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눈발이 창틀에 부딪히고 있었다. 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생명공학 기술자입니다. 강원 북부의 숲 아래 깊숙한 지하에 위치한 기밀 군사 프로젝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순자 여사의 눈을 바라보다가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4마리 개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에겐 놀라움도 거부감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닙니다. 아니, 완전히 개라고 말하긴 어렵죠. 늑대의 유전자, 고대 사냥개 종의 유전자,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생물학적 코드를 섞어 탄생시킨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뇌파신호, 인공지능, 그리고 극한 생존 조건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밤의 바람입니다. 순자 여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류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든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당신을 공격하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다. 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슬픔이 스며 있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저였어요. 아마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 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위치 추적기처럼 보였고 화면에서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지하기지는 심각한 사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신호 하나가 다시 감지됐어요. 처음엔 누군가가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움직이는 4개의 신호였죠. 동시에. 그리고 그 신호는 이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가장 이상한 건 밤의 바람, 프로젝트의 모든 개체에는 제어칩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4 아이들, 그들은 모든 제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강해졌고 변화했어요.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마리 개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무언가 바뀐 것이 느껴졌다. 마치 고통의 기억을 품은 채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아이들이 왜 여기로 온 걸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자유를 원해서 혹은 언젠가 따뜻함을 느꼈던 장소를 기억했기 때문일지도요. 한 지붕 아래 누군가의 곁에서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바로 당신입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사는 노인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은 생명체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곳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들을 다시 숨 쉬게 해준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이 창밖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차갑고 긴 금속 복도, 메아리치는 울부짖음, 흰 가운을 입고 무언가를 쥔 채 달려가는 인물, 그리고 그 뒤에서 그녀를 응시하던 4쌍의 눈. 그것은 더 이상 개의 눈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은 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류는 사라져 있었다. 문은 열려 있지 않았다. 현관에도 발자국 하나 없었다.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저 작은 장치 하나. 그의 위치 추적기만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화면은 이제 꺼져 있었다. 4마리 개는 여전히 난로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류의 부재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의 여운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숲속을 뒤졌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시신도 발자국도 단서도 없었다. 마치 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겨진 것은 단지 뒤엉킨 눈 위에 남은 몇 줄의 흔적. 그것은 사람의 것도 개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벳이 사라졌다. 누구도 그 아이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 곁에는 3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숲의 가장자리를 응시했다. 일주일 뒤 숭도 사라졌다. 그 다음은 다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밋. 각각의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짖음도 없이 발자국도 없이. 남겨진 건 가슴을 찢는 듯한 고요함 뿐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발치에 몸을 기대던 작고 따뜻했던 존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느 눈보라치는 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들었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약속이었을까? 작별의 인사였을까? 아니면 영혼의 초대였을까? 순자 여사는 미소 지었다. 가렴, 너희의 자유는 여기 있지 않단다.
물러날 줄 모르는 겨울이었다. 통나무집에서 숲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는 길엔 여전히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언젠가 그 길엔 내 존재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생명들. 순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마치 집 안어딘겐 여전히 개 짖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겨울 밤마다 타오르던 벽난로의 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집이 아직도 네 생명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다. 깜빡 잊은 게 아니었다. 바람 한 줄기, 혹은 그중 하나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돌아온 건 더 두터운 눈과 문틈 사이로 속삭이듯 스며드는 바람뿐이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즈음, 여러 달 동안 모습을 감췄던 해가 산 너머로 다시 얼굴을 내밀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우편 소인도 없었고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송글씨로 적힌 한 줄. 지켜준 이에게. 편지 봉투 안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문장들. 나는 그들을 찾았어요. 그 어떤 장비도 닿지 못했던 곳에서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그들을 데리고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남기로 했어요. 이 자유의 온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 바람이 남쪽을 향해 울음소리를 전한다면 웃어주세요.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류였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숲속을 걷고 있었다. 춥지 않았다. 어둡지도 않았다. 네 작은 그림자가 그 옆을 따라 달리고 있었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멀리서 류가 서 있었다. 손을 흔들며.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처럼. 잠에서 깬 할머니는 멀리서 들려오는 한 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주 멀리서, 산 너머 어딘가에서.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그들이었다. 살아있었고 자유로웠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할머니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너무 많은 겨울을 지나온 그 눈동자 위로 반짝였다. 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꺼내어 몇 줄을 써 내려간 후 그것을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해 겨울,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기적을 믿냐고 묻는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았노라고. 네 발을 가졌고 귀 기울일 줄 아는 눈빛이었으며 이 눈 덮인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심장이었다고. 밖에선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갔다. 눈이 부드럽게 내렸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졌다. 마치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부름처럼 혹은 약속처럼. 우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간다.